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규제지역 해제를 했고, 그리고 취득세를 깎아주고, 17, 18, 19년까지만 하더라도 구축은 거의 안 올랐고 신축, 대장, 분양권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급등했던 가격이, 그러면 왜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꺾이기 시작했냐. 결국 윤석열 정부 때는 뭘 했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따른 투자법을 보면 일단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좀 기간이 짧은 이유가 한 1년 동안은 탄핵으로 날려먹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요렇게 5개 정부. 2003년도 3월 달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빨간색 서울 그래프가 제일 많이 올랐죠. 노무현 정부 때 서울이 많이 올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금 하락을 했고, 박근혜 정부 중반 이후부터 서울 아파트가 쫙 오르기 시작하더니 문재인 정부 때는 완전히 개폭등을 했죠. 서울만 미친 게 아니고 전국이 대부분 다 미쳤지만 특히 서울이 많이 미쳤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세금하고 대출을 쪼았죠. 이 모든 부동산 정책을 낸 사람이 누구다? 김수현입니다. 노무현 때 있던 분이 그대로 문재인 때 다시 왔다. 이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비슷하다. 세금적인 부분은 양도세, 중과, 두 채면 50%, 매도할 때 세 채 이상이면 세금 60%로 일괄적으로 때렸어요. 양도세를. 대출 부분도 일부 좀 막았고, 온갖 규제는 이때 다 만들어졌거든요. 규제는 아니지만 실거래가,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김수현님 만드신 거고,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요것도 만드셨고, 이런 규제를 하면서 추가로 뭘 했냐면 공급적인 부분도 같이 만들었어. 공급은 어디? 위례신도시부터 2기 신도시부터 해서 혁신도시부터 해서 공급하고 규제를 같이 정책이 나왔던 거예요. 세금적인 부분을 많이 쪼개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집을 여러 채를 가지면 팔 때도 문제가 되고, 종부세도 김수현님이 만드셨죠. 종부세하고 양도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주택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나쁜 놈들이다. 나쁜 놈들을 어떻게 된다? 세금으로 쪼아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쪼아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10채, 20채 가지는 것보다는 좋은 거 비싼 거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물건이 어디에 있죠? 서울, 경기, 인천 위주로 지방을 다 팔고 오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촥 이렇게 올랐고 인천 아파트가 올랐어요. 경기도 그래프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하락 아니면 보합 이렇게 된 거고요. 노무현 정부 말기 2007년도 말부터 2008년도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 서울 아파트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항상 제가 얘기한 거지만 단기간 많이 오르면 서울 아파트도 보시면 2005, 6, 7년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 보면 거의 대부분 2, 3년 단기간 많이 올랐거든요. 항상 그랬어. 이때도 보시면 2009, 10, 11년도 이때 보면 지방 아파트들이 단기간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면 다시 조정받아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20년, 21년 단기간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항상 급등 후에는 뭐가 온다? 조정이 온다. 조정이. 이거 그래프를 보면서 맨날 했던 얘기가, 야, 이렇게 되면 2년 뒤, 3년 뒤에 전국 아파트가 동시에 많이 하락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현실로 된 거죠. 지금 딱 2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가격이 단기간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른 가격을 받아줄 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5억짜리가 10억이 됐어. 그럼 누가 줬습니까? 집주인 기분 좋지. 이 10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을 받아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이 집을 사준다고 10억 주고, 문제는 기분이 나빠. 왜냐면 그때 매매가 5억이었고 전세가 4억이었어. 사람들이 그때 그냥 1억 더 주고 5억짜리 집을 사자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해서 안 샀는데 이게 갑자기 2년 만에 10억이 돼버렸어. 전세가는 그래 조금 올랐겠지. 5억이 됐어. 그래서 1억 올려줘야 되는데 다시 전세금 올려주기에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화가 많이 나고, 그때 반대했던 남편 막 잡아 죽이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때 내가 2년 전에 5억이면 샀던 아파트를 5억을 더 줘가지고 10억 주고 산다? 쉽지 않다니까. 그거를 받아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 가격을 인정할 때까지는 조정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 그건 모르겠어요. 노무현 정부 말기랑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융위기가 나와가지고 많이 올랐던 서울하고 인천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 근데 문제는, 자,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게 뭐냐면 규제지역을 다 풀었죠. 그때 여기 노무현 정부 때 규제지역을 다 설정했습니다. 규제지역을 다 해제를 하고, 이때도 보시면 강남 4구를 빼고 이때 다 풀었어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규제지역 해제를 했고, 그리고 취득세를 깎아주고, 양도세 중과도 없앴죠. 취득세, 양도세 완화를 하고, 그 다음 대출 부분도 DTI인데 매매가 좀 저렴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DTI를 한시적 자율화줬어. 자율화가 뭡니까? 아예 소득하고 대출 금액을, 부채 금액을 안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을 1000채 갖고 있든 10,000채 갖고 있든 그냥 대출 다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저렴한 아파트들. 그때는 이명박 정부 전에 이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거든요. 지방의 아파트 분양만 하면 다 미분양. 특히 금융위기 나면서 같이 동시에 미분양 아파트 플러스 돼가지고 건설사 부도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부도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금융위기 이후에 전국적으로 보시면 아파트 짓다가 건설 다 부도나가지고 뼈대만 남겨두고 그냥 멈춰있던 건설 현장들 아주 많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몇 년 지나서 안정됐을 때 뼈대만 남아있던 아파트 부지를 다른 건설사에서 사가지고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새롭게 분양한 현장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자 이렇게 온갖 규제를 다 풀어주고 세금, 대출 다 푸니까 서울, 경기도 아파트가 바로 반등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래프를 보시면 어디가 반등을 했습니까? 별로 안 올랐던 지방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반등했습니다. 광주, 부산, 울산, 제주 다 반등을 했고 대구는 조금 늦게 반등했어요. 2009, 10, 11년도에 거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제가 얘기했죠. 2, 3년 급등하면 거의 다시 조정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어느 정도 보합세를 그 가격을 다시 인정받고 나면 가격이 좀 올랐죠. 이런 패턴이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약간 늦게부터 올랐지만 15년까지 올랐어요. 이거는 왜냐면 그때까지 공급 물량이 많이 없었어요. 공급 물량하고도 같이 영향을 받고요. 정책하고도 영향을 받고요. 왜 갑자기 지방들이 많이 올랐냐? 지방이 왜 올랐겠습니까? 서울 수도권 떨어지니까? 이것도 맞아. 맞는데 자 보시면 결국은 세금하고 대출을 풀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노무현 정부 때는 똘똘한 한 채 좋은 거 위주로 사다 보니까 투자금 비싸고 금액이 좀 큰 것들 위주로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안 샀는데 이명박 때는 이렇게 온갖 규제를 다 풀어버리니까 서울, 경기도, 인천 내가 좋은 거 살려면 투자금이 최소한 2, 3억 아니면 좀 더 좋은 거는 5억에서 10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겠죠. 이 돈으로 요거 하나 살 것이냐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지방에 투자금 거의 없는 거 투자금 500만원, 1000만원 미만짜리를 10개, 20개, 50개, 100개 사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두 채만 되더라도 차액의 50%를 세금 내야 돼. 세 채 이상이면 10억 벌면 6억을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런 양도세 중과가 없었습니다. 취득세 중과도 없다 보니까 100개 사든 1000개 사든 대출 다 나오지. 팔 때 세금도 중과도 안 되지. 투자금 적은 거를 사람들이 지방에 샀다고요. 서울 수도권 떨어지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었고 정책으로 봤을 때는 이명박 박근혜 때는 계속 세금을 더 풀어줬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이때 뭘 했냐면 양도세 5년간 면제해줬어요. 1주택자 물건을 사신 분은. 그리고 취득세를 다시 또 50% 할인해서 2.2%를 1.1%로 영구 인하를 해버렸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서울 아파트 떨어지고 인천 아파트 떨어지는데 지방 아파트는 엄청 올랐다고.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분을 더 깎아줬어. 결국은 정책에서는 지방은 중요하지 않다. 서울만 제일 중요하다. 서울 아파트 떨어지면 지방이 오르든가 말든가 그냥 무조건 완화 풀어주는 정책을 하는 것이고 지방이 떨어지든가 말든가 서울이 미친듯이 올라버리면 그냥 무조건 규제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밍밍님이 이명박 시절 같은 시절이 다시 올까요? 갭 딱 붙어가지고 여러 개 사는 시절. 그렇게 오려면 이명박 때 나왔던 정책을 다시 윤석열 정부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올 것 같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서울이 엄청 떨어져야 된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서울이 이때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때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이 오르든가 말든가 정책은 풀어주는 정책을 계속 냈다고. 지금 최근에 보세요. 서울의 금매들 조금 거래돼가지고 가격이 오른다라는 기사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을 갑자기 여러 개를 사버리면 다주택자들이 서울을 막 싸다고 사면 서울의 가격이 다시 팍팍팍팍 이렇게 올라버리면 똑같이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규제를 이런 식으로 다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량이 그래서 많이 늘어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겠냐 올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오르면 좋겠지만 내가 아직 서울을 안 샀는데 서울 아파트가 올라버리면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어줄 수가 없어. 빨간당 국민의힘에서는 규제를 풀자라고 정책은 내겠지만 문제는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다 막고 있죠? 지금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도 지금 풀어줘야 되는데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민주당님께서 반대를 지금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취득세 중과도 안 풀렸어. 2월달 원래 풀어주긴 했는데 다시 서울이 올라버리면 민주당에서는 저는 100% 반대 또 할 것 같아요. 서울이 좀 더 폭락을 해주고 아니면 옛날 요때 보시면 이명박 때 미분양이 엄청 급증하고 건설 다 부도가 나고 지금 시장이 다 죽는다 곡 소리가 나줘야 그래야 어느 정도 세금적인 부분 대출적인 부분이 풀어줄 수 있지 않나. 풀어줄 만한 명분이 확실하게 있어줘야 이 정도면 그래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어설프게 올라버리면 규제 푸는 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들어가가지고 김수현님이 그대로 다시 왔기 때문에 김수현님의 정책들이 다시 그대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오기 시작했죠. 양도세 중과부터 해서 종부세부터 해서 취득세, 대출. 이때는 문재인하고 노무현 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노무현 때는 그래도 공급도 같이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문재인 때 초기에는 공급은 전혀 문제없다. 공급은 문제없는데 누구 때문에? 투기꾼 새끼들 나쁜 놈들 얘네들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거다. 그래서 공급은 전혀 문제없다 보니까 공급적인
문제적인 부분을 빨리 안 풀었어. 세금 대출을 많이 쪼았고 공급을 좀 늦게 한 거예요. 2018, 19년도 이때부터 3기 신도시 만들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공급이 좀 많이 늘면서 지금 또 공급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영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는 어쨌든 세금, 대출 요거를 엄청나게 쪼다 보니까 좋은 거 위주로 또 많이 올랐고 그리고 박근혜 때 요걸 다시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을 때 2013년도 14년도에 뭘 했냐면 택지 개발 촉진법을 없애버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노무현 때 워낙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택지를 만들면 5년 10년 뒤에 그 아파트들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6년도 7년도 본격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5년 10년 뒤에 결국 언제 2013, 14, 15년도 요때 그리고 그 이후부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양주옥정이라든지 인천의 검단 신도시, 동탄 2기 신도시 이런 동네가 다 언제 발표났냐면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발표난 거예요. 그게 아직도 입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택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박근혜 정부 때 워낙 그 동탄부터 해서 물량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많다. 택지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영향이 미쳐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요때 공급이 별로 없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흐름이 맞물리는 겁니다. 이게. 박근혜 때 택지를 없앴던 게 결국 문재인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2020년도 21년도에 공급이 없어가지고 전국 아파트가 동시에 급등을 세금하고 대출을 쪼다 보니까 좋은 거 위주로 해서 많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제일 큰 정책이 뭐냐면 임대차 3법. 여기 들어오면서 그전에는 17, 18, 19년까지만 하더라도 구축은 거의 안 올랐고 신축, 대장, 분양권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왜? 세금하고 대출 쪼다 보니까 좋은 거, 비싼 거,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신축이 될 거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올랐다가 구축은 거의 안 올랐는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전세는 좀 붙기 시작했죠. 그 상태에서 임대차 3법을 때려버리니까 갭이 딱 붙어있던 구축의 아파트에 뭐가 많이 올랐죠?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전국의 매매가를 다 끌어올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매매가가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택지개발 촉진법을 없애면서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을 어느 정도 막았던 것도 이유가 되고 그 상태에서 세금 대출을 쪼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만 올랐다가 구축 아파트는 별로 안 올라서 소외를 받은 시점에 임대차 3법을 딱 때려버리니까 구축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구축 아파트 가격이 확 이렇게 급등을 한 게 복합적으로 된 거예요. 이게. 거의 한 20년 정도 흐름을 짚어드린 거예요. 2020년도, 21년도에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급등했던 가격이 그러면 왜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꺾이기 시작했냐. 결국 윤석열 정부 때는 뭘 했습니까? 세금적인 부분을 푼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화. 문재인 정부 때는 결국 세금 대출을 많이 쪼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했죠. 집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다. 결국은 이 사람들을 죽이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냈기 때문에 굳이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전세를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지도 못하고 보유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타게 막다 보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거 비싼 것만 이렇게 올랐던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단은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 부분을 풀다 보니까 양도세를 풀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다주택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이 많았지만 이 세금 때문에 집을 못 팔았다고. 근데 못 팔았던 그 집들을 팔 수 있게끔 된 거야.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은 하락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 단지 아파트의 매물이 한두 개밖에 안 나왔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니까 나도 팔고 너도 팔다 보니까 매물이 10개, 20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팔기가 힘든 거죠. 팔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가격을 하락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조정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금리적인 부분부터 해서 전쟁, 글로벌적인 악재들이 겹치면서 매물도 많이 늘어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너무 2, 3년 동안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 급등한 가격을 받아줄 만한 사람들이 내가 안 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등, 매물 개수가 늘어나고 전쟁, 금리 한 4개 정도 변수가 동시에 쏟아지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봅니다. 2020년도 8월달 임대차 3법이 들어오면서 그 이후부터 바로 전국의 모든 전세 그래프가 타올랐어. 임대차 3법이 결국은 구축 전세 가격을 많이 오르게 한 사실이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전세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린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대차 3법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쫙 다시 내려오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도 21년도 이때는 진짜 저는 아무리 봐도 뭔가 전국적으로 너무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정상. 그래서 비정상인 시장이 지금 다시 정상인 시장으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갑자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다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상적인 금액은 얼마이냐? 이건 솔직히 잘 모르죠, 아무도. 대략적으로 옛날 그래프만 쫙 이렇게 봤을 때 한 요 정도가 정상, 도시마다 좀 다르겠지만 인천도 거의 뭐 전세 가격 자체는 지금 안정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더 떨어지면 좋을 수 있지만 문제는 전세 가격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안 좋습니까? 매매가는 확 올랐다가 떨어지면 내가
사는 건 좋은데 전세 가격 자체가 따라서 확 올랐다가 많이 떨어져 버리면 문제는 투자금이 이렇게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가 갭 투자금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이명박 정부 때처럼 투자금이 줄어드는 그런 구간이 다시 올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니면 매매가 자체가 전세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갭을 더 줄이든가, 아니면 매매가는 떨어졌다가 약간 살짝 반등하더라도 전세가가 더 빨리 반등하든가, 전세가가 더 빨리 반등해서 갭이 확 줄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전세 가격이 오르려면 주변에 공급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별로 없는 도시가 많지가 않아. 전세가 자체가 당장 올해 내년에 갑자기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몇 개 도시는 있지만 지금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약간 전세가는 조금 가다가 약간 좀 보합을 하고 매매가가 좀 더 떨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제일 적은 갭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급급매가 팔리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집값이 조금씩 올라버리면 전세가는 떨어지는데 매매가가 올라버리면 갭이 커져버리지 않습니까? 슬슬슬슬.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사기에는 역전세도 막아야 되고 분양권 입주장도 막아야 되다 보니까 현금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뭘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이 상태에서 취득세 준 건 안 풀어줬어. 그래서 12% 지금 내고 타야 돼. 당장 바로 몇 개씩 살 사람들이 솔직히 많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다. 올해까지는. 근데 이 상태에서 먼저 매매 가격이 올라버리면 안 된다. 근데 모르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오르는 걸 내가 어떻게 반대한다고 해서 안 오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근데 올라버리면 상당히 애매해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방 같은 경우 비슷한 형태로 봤을 때 경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나머지 도시도 많이 올랐고, 근데 전라남도는 별로 오르지도 않고 떨어질 때도 좀 덜 떨어졌고, 딱 그래프만 봤을 때는 많이 오른 놈이 많이 떨어졌고 적게 오른 놈은 별로 안 떨어졌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임대차 3법 들어오고 나서 전세가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매매가를 다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충남도 이렇게 보시면 이걸 퉁 쳐다보면 될 게 아니고 각 도시별로, 충청북도면 청주, 충주, 전라북도는 전주, 익산, 군산, 강원도는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이런 식으로 도시별로 따로따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밍밍님이 올해는 큰 하락 없이 큰 상승 없이 지지부진할까요? 금매만 거래되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큰 하락은 모르겠어요. 더 큰 하락이 있어줘야 풀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설프게 이렇게 보합되는 시장이 돼버리면 민주당에서도 세금적인 부분을, 대출적인 부분을 풀어줄 만한 명분이 안 보이거든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더 큰 하락이 한 번 더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큰 상승을 하려면 예전 패턴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전에는 매매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쭉 이렇게 바닥이었다가 하락을 하다가 바닥이었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패턴이라 치면 거의 바닥이다라고 하는 시점에 누가 들어오죠? 1주택자가 많이 삽니까? 다주택자가 먼저 들어옵니까? 예전의 패턴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냄새를 잘 맡거든. 투자한 경험이 많고 내가 자금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투자자가 먼저 들어온다고, 바닥일 때는 먼저 빨리 오시는 분도 있어. 선 진입해가지고. 1주택자들은 빨리 안 움직여. 이 사람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고, 다주택자들은 입주 물량부터 해서 자기 경험부터 해서 자본력과 이런 촉을 가지고 먼저 빨리 들어와서 금매를 소진해주면 집주인도 좀 아시는 분은 매물 걷어들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뭐 2억짜리 금매를 사고 나면 그 다음 2억 3천, 2억 5천 이라도 투자자는 사거든. 향후에 더 오를 걸 알고 좀 더 비싸더라도 산다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눈치 빠른 1주택자도 지금 가격이 오르는구나, 나도 사야 되겠다 해서 사고 하면서 시장에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이렇게 팍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23년도 1월달, 2월달만 봤을 때 다주택자들 일부는 갭 투자로 서울에 좀 좋은 거 샀다라고 전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장 갔을 때도 다주택자 갭 6억, 7억, 8억으로 샀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에 많이 안 샀습니다. 왜? 살 돈이 없거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누가 주도해서 샀냐? 1주택자가 주도를 많이 했다고. 1주택자는 집을 많이 사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가 않아. 어쩌다 한번 사고 팔아본 경험밖에 없죠. 이 상태에서 이분들은 가격이 좀 오르면 잘 안 사. 그때 내 2억일 때 금매일 때 샀어야 되는데 안 사. 그럼 어디 갑니까? 또 옆 단지를 간다고. 옆 단지, 그 옆 단지 딴 동네 가가지고 더 싸게 나온 거 급매를 빨리 가서 그걸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 패턴을 봤을 때는 그래, 약간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좀 오르려면 거래가 팍팍팍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는 거래가 갑자기 많이 더 날 수가 없다고 좀 보거든요. 바로 급등한다기보다는 조금 보합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물결 좀 더 쳐서 가지 않을까. 거래량도 그렇고 매매 가격도 그렇고. 근데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요거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3월달, 4월달, 5월달 원래 따뜻한 봄날 꽃이 피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날씨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좀 움직이면서 집을 좀 알아보고
거래하는 빈도도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3월달, 4월달 신혼부부들하고 뭐 실거주자 집 갈아타는 분들이 또 얼만큼 더 집을 매수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자고요. 일단 제 생각은 올해는 요 정도 패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되려면 결국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많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뛰어들 만한 투자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돈 없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